여러분, 혹시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로식 할아버지는 며느리 세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가 늘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속초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군복 입은 남자가 파라솔을 바꿔달라고 하더니 세미가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국정원에서 윤세미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더 놀라운 건 세미가 7년 전 실종된 비밀요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8년간의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사랑, 모든 게 연기였던 걸까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이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거짓과 진실이 얽힌 이 놀라운 가족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속초의 수욕장에 7월 오후 뜨거운 햇살이 모래사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정로식은 파라솔 그늘 아래 앉아 손자 준호가 모래성을 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를 가진 노식은 30년간 철도청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쌓아온 꼼꼼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봐요. 7살 준호가 모래성 위에 조개 껍데기를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식은 무릎을 꿇고 손자 옆으로 다가가 모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와, 우리 준호가 정말 잘 만들었네. 이거 성벽도 있고 문도 있고. 노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 민수가 튜브에 바람을 넣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한 성격이었지만 요즘 들어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회사 일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노식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며느리 세미였습니다. 윤세미는 파라솔 그늘 아래 접이의자에 앉아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8세의 세미는 언제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죠. 노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감정이 있는 건가? 준호한테도 좀처럼 큰 감정을 보이지 않으니.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세미는 여전히 노식에게 낯선 사람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미야, 물 좀 더 마셔. 이렇게 더운데. 노식이 말을 걸어보았지만 세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노식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손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파라솔을 흔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름휴가를 즐기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하며 즐거워하는 소리, 부모들이 바비큐를 준비하며 떠드는 소리. 하지만 정로식 가족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조용했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됐어요. 민수가 튜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물놀이 할까? 준호는 신이 나서 달려갔지만 세미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미는 안 들어가? 민수가 물었지만 세미는 괜찮아요. 여기서 지킬게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노식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의 벽이 높은 걸까요? 가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해변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은 이 평범한 가족 휴가가 그저 평범하게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해변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노식은 준호와 함께 모래성에 마지막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성 완성됐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노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정말 멋지다. 우리 준호가 건축가가 되겠네. 그때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해변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노식 가족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식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실례합니다. 군복 남자가 노식 옆에 쪼그려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며느님과 파라솔을 바꿔주십시오. 3초 이내입니다. 노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재빨리 군번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정식 군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었죠.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세요.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노식은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랑 저쪽으로 가자. 노식은 손자의 손을 잡고 옆 파라솔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미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세미는 자신의 가방 하나를 재빨리 챙기더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해변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세미야, 어디가? 민수가 물에서 나와 소리쳤지만 세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죠. 노식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세미라면 분명 설명을 했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복 남자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노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몇 분이 지나자 민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던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지? 민수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그래, 민수야? 노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이거 세미 실종 신고가 내려졌대요. 노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윤세미 수배령 발령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그것도 일반 경찰서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내린 공식 문서였습니다. 실종 신고, 세미가 우리가 지금 같이 있었는데? 민수도 황당해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보니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었어요. 긴급 수배령이라고 되어 있었고 담당 기관도 일반 경찰서가 아닌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노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가족 휴가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정부기관의 수배령을 받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민수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식은 세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해변 끝쪽으로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군복 남자. 평범해 보였던 가족 휴가에 감춰진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여전히 시원하게 불고 있었지만 노식 가족에겐 더 이상 평화로운 오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세미가 사라진 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노식은 원래 자신들이 앉아있던 파라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파라솔 그늘 아래 묘하게 무거워 보이는 검은색 백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 가방, 우리 거 아닌데? 노식이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평범한 여행용 가방 같지 않았어요. 뭔가 단단하고 무거운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민수도 다가와서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세미 가방 아니에요. 세미는 분명 다른 가방을 들고 갔는데 부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어요. 그럼 이 가방은 대체 누구 것인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그때 해변 관리인이 지나가다가 노식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해변을 정리하며 돌아다니던 관리인이었는데 그가 가방을 힐끗 보는 순간 얼굴빛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물건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건 관리인이 가방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 가방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관리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상시 친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자리를 바꿨다가 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노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셔야 해요. 관리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해변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가방은 처음 봐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요. 노식은 관리인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요. 관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건드리지도 말고요. 관리인의 경고는 진심이었어요. 결국 노식과 민수는 준호를 데리고 가방을 들고 가장 가까운 속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접수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담당 경찰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유실물이면 신고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방을 엑스레이로 검사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바로 상급자를 불렀어요. 과장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경찰서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여러 경찰관들이 몰려와서 가방을 둘러쌌고 노식과 민수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었어요. 혹시 이 가방의 주인을 아십니까? 그 가방을 발견한 정확한 시각은 언제입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경찰서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경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들이 나타나자 경찰관들도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노식 씨죠?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노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정원 김요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말에 노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요원은 조사실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세미 씨는 7년 전 실종된 정보요원이었습니다. 노식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보요원이라니. 그게 무슨... 이 가방 안에는 군사기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요. 김요원의 말에 노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정보요원이었다니. 그것도 7년 전에 실종된.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세미가 우리를 속인 건가요? 김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세미라는 이름 자체가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후 잠적했던 거죠. 노식은 지난 8년간의 기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늘 무표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세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모습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요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세미 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보호 조치로 임시 숙소에 머물게 된 노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세미 생각뿐이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정보요원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노식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세미가 남긴 단서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노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준호와 민수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집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노식은 세미의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세미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방 안은 늘 깔끔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노식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숨겨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노식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노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세미의 모습, 국방대학교 수료증, 각종 위문 활동 사진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여러 개의 신분증 조각들이었습니다. 김소령, 이게 뭐야? 노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 중 하나에는 분명히 김소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셈이었지만 이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정말 윤셈이란 이름이 정말 가짜였던 건가?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임무보고서, 해외 출장 기록, 그리고 한미연합사 연계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들. 세미가 단순한 정보요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식은 손에 든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세미는 누구였던 거야? 8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국정원 김요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노식 씨,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김요원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노식은 발견한 서류들을 들고 김요원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에서 김요원은 노식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 김요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소령. 아니, 윤세미는 한미연합사와 연계된 국내 고위첩보 요원이었습니다. 김요원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조직 내 배신자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임무 수행 중에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노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배신자를 색출한다고요? 그럼 위험한 일이었던 건가요? 김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우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후 잠적했던 거죠. 그럼 우리 가족과 결혼한 것도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완전한 위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식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의 냉정함과 무표정한 모습이 모두 철저한 위장이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던 걸까요? 그럼 이제 세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요원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미 씨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 가방을 노린 세력들이 있거든요. 김요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조직 내 배신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미 씨를 역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해변에서 일어난 일도 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지금 세미는 혼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요?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인데 설령 정체를 숨겼다고 해도 가족이잖아요. 세미를 도울 방법은 없나요? 노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요원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노식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도 준호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죠. 민수야, 준호야. 노식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방, 준호의 방을 모두 확인해봐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침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식은 급하게 김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요원님, 큰일 났어요. 아들과 손자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김요원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해당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정원 연락처로 전화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노식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노식은 세미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세미의 필체로 봉천동 추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천동 추억사진관. 노식은 이 주소를 기억해냈어요. 몇 년 전 세미가 가끔 혼자 나가곤 했는데 한 번은 이곳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사진을 현상하러 간 줄 알았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식은 봉천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무사할까요? 세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봉천동에 도착한 노식은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추억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사진관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사진관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카운터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식이 들어서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평범하게 인사했지만 노식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노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 윤세미 때문에 왔습니다.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평범했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정노식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다니. 저를 아세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당신도 아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노식 씨. 남자는 사진관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노식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뒤쪽 방은 앞쪽과 완전히 달랐어요. 각종 첨단 장비들과 모니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반 사진관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죠.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샘이, 아니, 김소령의 과거 동료였습니다. 노식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태수의 말투와 표정에서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과 손자는요? 노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의자에 앉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모두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수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가 넣은 위치 추적기가 있었어요. 저는 세미를 미끼로 당신 가족을 유인했습니다. 노식의 혈색이 사라졌어요. 당신이 배신자였다는 말입니까? 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전부터 저는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미가 저를 쫓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김태수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노식에게 겨누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노식 씨. 당신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노식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세미는 어디 있습니까? 노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세미요? 아마 이미 늦었을 겁니다. 제 동료들이 처리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뒤쪽 벽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김태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노식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미였어요. 세미가 벽을 뚫고 들어온 순간 사진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태수가 노식에게 겨누고 있던 총구가 흔들렸어요. 세미는 마치 영화 속 액션 장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태수, 그만해. 세미가 외치며 김태수의 손목을 향해 날렸습니다. 김태수도 전문 요원이었지만 세미의 움직임은 그보다 한 수 위였어요. 순식간에 김태수의 손목이 꺾이면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평소 무표정하고 조용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김태수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소령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김태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길 어떻게 찾았지? 세미는 떨어진 권총을 재빨리 집어들며 김태수를 겨누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흔적을 따라왔어요. 7년 동안 당신을 쫓았는데 이제야 꼬리를 잡았네요. 세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노식은 세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세미는 지난 8년 동안 알고 지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진짜 김소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준호는 어디 있어요? 세미가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상 그들의 운명도 정해진 거야. 세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가족들에게 손을 댔다면 세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었어요. 김태수는 웃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그게 내 약점이야. 김태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내 소중한 가족들이. 그 순간 노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노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태수가 노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노식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 여자가 당신 가족에게 한 짓을. 노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세미는 처음부터 당신들을 이용했습니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당신 아들과 결혼했고 8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왔어요. 김태수의 말에 노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미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럴지도 몰랐지만 노식은 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미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감정이 세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내가 선택해야 해. 나를 죽이고 가족들을 구할 건가? 아니면 가족들을 포기할 건가? 세미는 권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요원과 가족을 사랑하는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노식은 그런 세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이제 숨고 싶지 않아. 세미가 노식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제서야? 가족이라면 말했어야지. 피하지 말고. 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보는 세미의 눈물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가족 곁에 있고 싶었어요. 노식은 천천히 세미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가족이니까. 세미는 노식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김태수가 그 틈을 노려 도망치려 했지만 세미는 이미 다음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노식을 아는 채로도 정확하게 김태수의 다리를 겨누어 쌌어요. 김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세미가 김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7년간의 도망도 거짓말도 모두 끝이에요. 세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국정원 요원들이 사진관에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수가 체포되고 노식과 세미는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수와 준호도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김태수가 체포되고 난 후 국정원은 사건을 비공개로 종결하려 했습니다. 정노식 가족은 안전가옥에서 며칠을 보내며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어요. 민수와 준호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혼란스러워했어요. 8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았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노식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니. 세미는 가족들과 떨어진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를 잡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국정원은 세미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노식은 세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세미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세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노식이 물으니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는 세미가 정리한 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미야, 이야기 좀 하자. 진짜 이야기를. 세미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내 진짜 이름부터 들려줘. 노식의 말에 세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소령입니다. 부모도 없이 군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죠. 세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늘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했어요. 김소령도 윤세미도 모두 임시적인 이름들이었죠. 진짜 제가 누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노식은 세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거짓 신분으로 살아온 세미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 가족과 함께 한 8년은 어떤 의미였니? 세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정말 임무였어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민수와 준호는? 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민수 씨에게는 처음엔 미안했어요. 속이고 있다는 게. 하지만 나중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노식은 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처음이 어떻든 마음이 진짜가 됐으면 그걸로 충분해. 세미가 놀란 듯 노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8년 동안 가족을 속였어요.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식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했어도 진짜가 될 수 있어. 내가 우리를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잖아. 세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족처럼 대했던 건 아버님뿐이었어요. 노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어서 더 완전한 가족이 됐어. 준호에게도 엄마가 생겼고 민수에게도 좋은 아내가 생겼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가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다시 기관에 복귀하려고 해요. 노식이 놀라며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노식의 말에 세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태수는 잡았지만 아직 조직 내에 다른 배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처리해야 해요. 세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있으면 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노식은 세미의 결심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신 그 전에 가족에게 마지막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세미가 말했습니다. 진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 없이요. 노식은 세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이야.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세미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세미의 진심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준호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어느 여름날 노식은 준호의 손을 잡고 다시 속초의 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파라솔 아래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세미가 없었습니다. 세미는 약속대로 국정원에 복귀해서
남은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가 모래성을 쌓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준호는 엄마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곧 올 거야. 엄마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거든. 노식은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미가 떠난 후 민수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죠. 아버지, 어제 세미한테 연락 왔어요. 민수가 물놀이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잘 있다고 하니? 노식이 답했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안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식은 준호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세미가 만들어준 마지막 김밥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파라솔 하나 있어요. 준호가 옆을 가리켰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돌려보니 바람에 펄럭이는 접힌 파라솔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두고 간 것 같았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거 우리 거 아니에요? 준호가 물었지만 노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후가 되자 해변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식과 준호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저기 가방 있어요. 파라솔 그늘 아래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준호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자세히 보니 위험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았어요. 평범한 여행용 가방이었고 겉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노식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몇 달 전에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익숙한 필체로 쓰인 쪽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준호야,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 그림처럼 우리는 언제나 가족이야. 그림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노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미가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가족 곁에 있다는 뜻이었죠. 준호도 쪽지를 읽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노식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그럼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노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세미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멀리 해변을 걷는 사람들 중에,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세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파라솔이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며 마치 누군가 보내는 인사 같았어요. 노식은 마음속으로 세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세미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선물을 둘지도 몰라요. 노식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또 오자. 엄마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해가 지기 시작하자 노식과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파라솔이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에 돌아온 노식은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도 세미의 메시지를 보고 감동했어요. 역시 세미답네요. 멀리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니. 그날 밤 노식은 세미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그린 가족 그림.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 따뜻했어요. 샘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 정로식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그 해수욕장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세미도 가끔은 멀리서나마 가족을 지켜볼 거고요.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함께 있지 않아도 어디선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장로식 할아버지와 세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